오늘 컨퍼런스 첫 번째 세션, 제1 세션, 글로벌 헬스케어 산업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성공 전략을 주제로 네 분의 연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우리의 과제를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첫 번째 주제 발표, IT에서 바라보는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해서 네이버 헬스케어 연구소의 나구노 소장님과 함께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네이버 헬스케어 연구소 나구노입니다. 이렇게 뜻깊은 홍릉에 와서 이렇게 온라인, 오프라인, 하이브리드로 미팅을 진행하게 돼서 참 반갑고요. 저희 네이버 헬스케어 연구소에서 바라보는 헬스케어, 저희가 하는 부분도 일부 있고요. 또 최근에 제가 지난달에 약 한 3주 정도 미국의 여러 헬스케어 기관들을 방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실로 그 혁명적인 변화들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요.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됐는지, 아까 또 소개 기조 연설을 해주셨던 페어 세라피틱스의 그 보스턴 본사도 방문을 해봤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바라보는 헬스케어를 간단히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를 한번 뽑아보았습니다. 한 4가지 분야로 아마 지금 계속 반복되면서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요. 이렇게 4가지 분야의 헬스케어를 저희들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의료 데이터 아까 말씀 주셨었는데요. 의료 데이터의 통합과 상호 교환. 그다음에 이제 전주기적인 헬스케어. 아마 저를 이어서 또 최두화 대표님께서 더 자세하게 또 설명 주실 예정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아까 페어 세라피틱스라고 말씀드렸는데 디지털 메디슨, 새로운 치료법, 진단법까지 아마 일부 포함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제일 관심 있는 부분은 그 AI for 닥터라 그래서 이 의료의 무슨 새로운 진단이나 새로운 치료 또 이 생활을 하는 그런 헬스케어도 중요하지만 의료진들이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부족합니다. 이번에 코로나 때 아마 다 보셨다시피 간호사, 의사 또 의료를 도와주시는 많은 분들의 인력이 매우 부족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 의료는 아직도 20세기 혹은 19세기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감히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최근에 제가 방문했던 미국에서 어떻게 혁신적으로 변하고 있는지 일부 사례도 좀 보여드리고 또 그 같은 IT 업종인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지금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또 다른 그 업체들의 그 동향 이런 부분을 조금 이렇게 섞어서 그냥 가볍게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꼭지입니다. 그 1, 2, 3, 4라고 지금 오른쪽 코너에 아마 보이실 텐데요. 의료 데이터의 통합과 상호 보완에 대해서는 여러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복잡하냐? 사실 이 얘기가 이렇게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지금 금융 마이 데이터라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핸드폰에 아마 앱에 여러분들의 계좌 정보, 또 저희 이제 메신저 앱을 통해서 송금 이런 것들 다 해보시고 또 선물하기 이런 거 다 되는데 의료 데이터는 왜 안 되느냐?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어떻게 우리 대한민국에서 로드맵을 정부에서 갖고 계신지도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왜 이렇게 됐느냐? 이 백그라운드가 좀 있습니다. 어떤 백그라운드인가 하면 의료법상 의료의 모든 데이터는 환자분들 겁니다. 근데 이제 환자분들이 이거를 다 가지고 계실 수가 없었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의료 데이터가 이제 차트라는 형태로 검사지라는 형태로 또 엑스레이나 영상 정보로 보관이 되고 있는데요. 이거를 개인이 소장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것을 이제 의료기관에 그 보관의 의무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5년간 보관을 하게 되어 있고요. 잘 아시는 이제 차트, 의사의 글씨를 알아볼 수가 없다, 영상 자료, CD, 의료 기록 복사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이루어졌던 것이 정보가 병원에서 보관을 대행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디지털화 되면서 이제 아시다시피 카피가 가능해졌습니다. 옛날에는 제록스 그냥 복사를 해서 다 의무 기록이 왔다 갔다 했다면 최근에는 이제 의무 기록들이
이 핸드폰에서 뭐 자체 개발했던 앱 위주로 지금 보실 수 있는데요. 각 그 대형 병원 같은 경우에는 그 기록을 실제로 보실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그 제가 작년까지 그 세브란스 병원에서 진료를 하고 있었는데 피 검사를 하셨던 결과를 저보다 더 먼저 보고 들어오세요. 아니 나 선생 그 왜 내 검사가 이렇게 이상합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글쩍글쩍 하는 거죠. 뭐 이거 아직 못 봤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비일비재하실 텐데요. 그런 것들이 이제 그 미국에서 혁명적으로 좀 변화했습니다. 어떻게 변화를 했냐면 7월 1일 날그 키오스 액트라 그래서 페더럴 맨데이트에 의해서 이 정보가 이 보험사에서 이 가입자들한테 실시간으로 보여줄 의무가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 그 미국 병원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들을 이제 어떻게 이거를 하냐. 근데 뭐 의사랑 뭐 지금 메신저를 할 수도 없고 이메일을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다 닥터 오피스에 이제 전화가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전화는 당연히 연결이 안 되죠. 그래서 이런 지금 그 연결의 그 지금 문제, 데이터를 어떻게 액세스하고 또 의료진과 상의하는 문제, 조금 큰 화두가 되었습니다. 또 아시다시피 많은 분야에서 미국이 이 세계를 리드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이슈들은 이제 단편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대형 병원에서 보여지는 이런 데이터들이 아마 조금 더 이제 폭넓게 이제 보게 된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고민을 이제 저희 회사 입장에서도 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면에서 보시다시피 장표에서 보시다시피 1차, 2차, 3차 의료기관 또 환자분 이렇게 있다면 이런 것들이 이제 상호 교환이 뭐 되면 상당히 좋겠죠. 그러나 이건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가능한 나라가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에스토니아 같은 경우에는 아주 전국가적인 의료 그 건강관리 교육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기적인 데이터가 나라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헬스 데이터 여기 지금 표에 보시다시피 포털에 들어가시면은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어요. 뭐 그 나라 작아서 그런 거 아니냐. 뭐 이 앰뷸런스도 있고 이 프리스쿨도 있고 그런데 이게 옛날에 있었습니다. 스칸디나비아의 그 많은 의료 데이터가 정리가 되었었던 이유는 그 국민들마다 차트가 하나였어요. 그래서 하나를 들고 다니는 국가들이 있었습니다. 옛날에도.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제 아마 외국인 진료를 하시는 선생님들은 아실 텐데 그 미군이 그렇습니다. 미군이 이제 차트를 하나로 들고 다니고 있고요. 근데 다 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에 뭐가 있는지 알아보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러면 뭐 우리 IT 강국인 대한민국은 어떻게 지금 방향을 잡고 있냐?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올해 초에 그 보건의료정보원에서 한국 마이헬스웨이를 오픈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마이 건강 그 기록을 이제 다 보실 수 있는 앱을 지금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은 이제 4가지 정보를 이제 받으실 수 있는데요. 복지부가 관리하고 있는 4가지 데이터셋.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그 의료기관 이용 내역, 그 다음에 복지부의 우리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을 했던 그 처방 내역, 약간 갭이 있습니다. 이제 이 의료기관에 지불이 돼야 되는 데이터가 들어와야 되니까 갭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예전에 백신 내역, 코로나 말고 옛날에 이제 어렸을 때 뭐 홍역 백신 이런 거 맞은 기록 다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공단 검진이라고 그래서 검진 데이터가 지금 4가지 정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이제 업체에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모아는 놨는데 이거를 이제 그 이름이라는 그 마이데이터라는 이름이 말씀드리는 것처럼 금융 마이데이터 사업처럼 이제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이 데이터를 민감한 정보를 가져갈 것이냐라고 이제 좀 고민을 시작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커미티가 지금 짜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인증의 문제가 좀 벌어졌었어요. 이제 국가 그 인증 그 절차가 있는데 약간 복잡해서 저희 네이버 인증서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인증서를 통해서 이게 나구노가 과연 나구노냐 이게 뭐 너구노나 다른 사람들이 이거 액세스하는 거 아닌가라는 민감 정보를 확인하는 거를 이제 저희가 조금 이제 협업을 했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이제 하나하나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꼭지는 이제 전주기적인 헬스케어입니다.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휴레이에서 하시는 관리, 뭐 예측, 프리벤션, 뭐 진단, 치료, 그다음에 치료 이후의 과정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저희 의료진들을 이제 생각하실 때 이렇게들 생각을 많이 하세요. 병원 밖에 나가면 무관심하다.
뭐 수술만 해놓고 끝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의료진들 여기 김영학 박사님도 계시는데 좌장으로서 궁금해요. 치료해드렸던 분이 괜찮으신가? 그러나 이제 그 수많은 분들을 다 일일이 이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어렴풋이 아예 연락이 없으면 괜찮으시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 2021년 오늘은 그게 가능해지는 기술들이 이제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그런 그 여기 표현되는 애프터케어 또 관리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우후죽순으로 이제 투자의 힘을 빌어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었고요.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업체들도 있겠죠. 그 뭐 오마다라는 업체 같으면은 체중 감량과 당뇨 관리를 위한 뭐 헬스 코칭, 건강 기록 프로그램을 합니다. 그래서 뭐 30일, 60일, 뭐 6개월 공부를 예를 들면 뭐 학원이 없어서 공부를 안 하는 게 아니죠. 책이 없어서 공부를 안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요번에 이제 올림픽 때 뭐 배구의 김연경 선수가 코칭을 했잖아요. 옆에 친구들을 이제 동료들을 북돋으면서 째려보면서 뭐 실제로 용어를 써가면서 코칭을 하고 끌고 갔듯이 이제 그런 것들이 사람은 필요하거든요. 예, 그런 그룹 코칭을 위해서 당뇨를 관리하고 또 동료들, 커뮤니티들끼리 같이 모여서 그룹 스터디하고 뭐 이런 이제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입사해서 몸이 많이 좋아졌는데요. 사내에서 이제 앱을 개발한 게 아니라 지금 그 플레이 스토어에서 다운받을 수 있는 앱들 몇 개를 이제 연결을 해서 저희 네이버 사내 의원이 있는데 박신혜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서 2주에 한 번씩 외래를 봤어요. 체중 기록하고 식단 기록하고 그 기록과 코칭의 힘만 가지고도 제 체중의 5%를 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저는 좀 신세계였는데 그랬더니 이제 저희 젊은 직원들은 뭐 선생님 다이어트를 많이 안 해보셨나 봐요. 이렇게 웃고 넘어갔는데 기술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효과적으로 내가 지치지 않고 관리받을 수 있을까라는 것들이 이제 많은 업체에서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고혈압이나 만성질환 관리가 워낙 이제 비용이 많이 드니까 이제 그 듀얼 엘리저블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미국에. 그러니까 메디케어랑 메디케이드에 둘 다 이제 대상이 되는 분들인데요. 보통 65세 이상이 1년에 한 18,000불 정도를 의료비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들은 극단적으로 1억까지 사용을 합니다. 이제 그럼 이런 그 의료비를 많이 쓰시는 분들을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라는 이런 관리에서 뭐 환자분들의 화면도 당연히 있겠지만 뭐 이건 일본 애플리케이션인데요. 뭐 의료기관의 화면이 연동이 돼서 아까 뭐 김연경 선수가 뭐 배구팀을 이끌었다면 이런 것들을 그럼 의료진들이 기반으로서 의료기관이 중심이 돼서 어떻게 이길 것인가라는 것들을 이제 기기를 통해서 연동을 하는 기술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 꼭지는 이제 뭐 많이 들어보신 그 디지털 셋탑 피식스, 뭐 스마트폰 앱, 웨어러블, 뭐 AR, VR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간단한 예를 들면 그 싱가포르 같은 국가는 애플 와치를 이용해서 전 국민 이제 건강을 좀 관리해 보자 이런 뭐 아주 담대한 이니시에이션을 했던 적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이제 데이터들이 있어서 오늘 아침에 봤더니 이제 그 EKG 그 심전도 수가를 이 손가락 2개를 찍으면 이제 나오는 것들이 아마 우리나라에서 허가한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이제 많은 정보들을 이제 관리의 영역에서 직접 이 치료의 영역, 그 다음에 뭐 의료기기와 영합되는 그런 상당히 융합적인 그런 솔루션들이 많이 개발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아침에 이제 그 모두 그 기조 발언에서 들으셨던 페어세라피틱스가 FDA를 미국 식약처 허가를 최초로 받은 디지털 치료제입니다. 저는 이제 만나게 됐던 게 우연히 만나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저희 네이버가 그 일본의 라인이라는 그 자회사가 있는데요. 이 라인 자회사가 최근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님과 야후저팬과 이제 결합을 하면서 이 페어세라피틱스에서의 메이저 그 투자자가 그 소프트뱅크예요. 그래서 이제 소프트뱅크를 통해서 연락을 받았어요. 네이버에 의사가 있다던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래서 이제 만나서 얘기를 하다가 너무 흥미로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인지행동 치료라고 그래서 이제 그 이제 행동을 바꾸는 치료. 그다음에 이제 불면증 있으시잖아요. 뭐 정말 현대인들이 푹 자는 그런 게 별로 없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관리하는지 그런 그 공인을 받아서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는 좀 논의를 해왔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많은 부분이 또 이런 쪽이 있습니다. 의료비가 많이 들어가는 쪽에 이제 80세가 되면은 재산이 얼마다, 뭐 자식이 어느 대학을 갔다, 뭐 내가 어떻다, 뭐 이런 것들의 자랑이라기보다 내 무릎이 얼마나 건강하냐, 이게 이제 최고의 관심사로 바뀐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게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젊었을 때부터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AI 기반의 이제 디지털 코치로 뭐 거울도 제가 봤고요. 이런 뭐 거울로 해서 운동 코칭을 해서 건강한 근골격 솔루션. 뭐 저희 네이버에도 뭐 요번에 아주 어렵게 그 근골격 전문가를 모셨어요. 재활의학과 강원경 교수님을 모셔서 이제 실제로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 임직원들을 통해서 좀 건강하게 할 수 있을까? 왜? 저희가 IT 산업이다 보니까 직원들이 다 목 아프고 허리 아프고 눈이 침침하고 또 요즘 화상회의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귀도 안 좋습니다. 그래서 뭐 이비인후과 전문의도 한번 모셨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럼 사내 환경에서 어떻게 뭐 젊으신 분들이지만 대부분 관리할지를 저희가 검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많은 부분이 저희 네이버 서비스 중에는 그 주니버라는 서비스가 있는데요. 이제 어린이들을 이제 옛날에 많이 쓰던 거예요. 근데 요즘 주니버의 활용도가 옛날 같지 않습니다. 이제 어린이들도 다 유튜브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걸 어떻게 할까? 그 게이미피케이션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도박자들을 그 도박을 치료하는 방법이 낚시라고 해요. 그 정도로 중독성이 강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 인지 향상, 게임에 중독된 어린이들을 뭐 게임 비슷한 다른 게임에 중독을 시켜서 뭐 치료를 해보자. 그래서 FDA 공인을 받았고요. 우리나라에서 많은 이제 정신의학 교수님들께서 이런 그 아주 창의적인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러면 저희 어린이들에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또 저희 뭐 네이버 앱에서 어떻게 좀 연결을 해드릴 수 있을까? 뭐 그런 고민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공포증 같은 거 있습니다. 뭐 이렇게 이런 자리에 서서 얘기하는 게 많이 두려울 수도 있고요. 또 뭐 고소공포증, 뭐 비행기 타는 게 공포스럽다. 어제 제가 텔레비를 보니까 제 1년 선배님인 오은영 박사님께서 연예인들의 이제 아이돌의 이제 정신을 이제 막 코칭해주고 뭐 서로 눈물을 흘리고 이런 프로그램을 보았는데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계속 관리하는 거죠. 그건 이제 원타임 딜이고요. 그거를 어떻게 하면은 계속 지속적으로 좀 줄일 수 있을까? 그러나 이거를 무슨 뭐 옛날에 매트릭스라는 영화처럼 아주 가상현실 프로그램을 비싼 거를 설치를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이렇게 그 웨어러블한 그런 3D 글라스를 이용해서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꼭지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뭐 AI for 닥터가 뭐냐? 그래서 뭐 진료과 추천은 아니죠. 추천은 뭐 내가 검색해서 하는 거고. 그다음에 AI 문진은 어떻게 하냐, 뭐 EMR이라고 해서 의무 기록은 어떻게 하냐, 뭐 여러 가지 그런 뭐 방법들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대표적으로 이게 좀 많이 이루어졌던 나라가 영국입니다. 그 영국 그 올림픽 속에 그 북경 올림픽 때 보시면은 영국 그 올림픽 개막식 때 어떤 장면이 있었냐면은 영국을 소개하는 장면에서 그 병원 카트가 나와요. 병원 침대를 끌고 다니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영국이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게 세계 그 건강보험을 최초로 도입했던 국가라고 생각을 해요. 뭐 실제로 그게 사실일 수도 있고요. 뭐 독일의 비스마르크가 먼저 했다는 얘기도 있는데 실제로 내셔널와이드한 그런 서비스를 한 거는 영국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데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의사들이 다 공무원이 돼버린 거예요. 저기 GP라고 써져 있는데요. 그래서 이거가 뭐 예약을 하려면 몇 달씩 걸리고 그러니까 이거를 24시간에 채팅을 하자.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 구글 딥마인드가 사실 이거 하려고 만든 회사거든요. 그 영국 회사잖아요. 그래서 바둑을 두려고 만든 게 아니라 의료 리소스를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배치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연구하다가 바둑을 두게 됐는데 이제 이런 기술을 이용해서 뭐 아주 쉽게 설명드리면 20고개를 하는 겁니다. 챗봇하고 20고개를 해서 나는 어느 과를 가야 되겠네. 그러면은 1차 의료기관 안 갔다가 바로 전문가로 갈 수 있으니까 상당히 의료 비용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최근에 그 20조 이상의 비용으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인수를 했던 뉘앙스라는 업체인데요. 저번에 미국에 가서 제가 한번 해봤어요. 이게 딕테이션이라 그래서 뭐 65세 남자 환자는 뭐 어디가 편찮으셔서 오시고 그러면 이제 영어로 하면 다 알아듣는데 이게 제 얘기를 잘 못 알아듣더라고요. 저희 선배님 말씀을 잘 알아듣는데 이게 학습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 목소리에. 대충 얘기해도 다 알고요.
제가 거기다 요걸 한번 해볼까? 그랬더니 그러면 안 된다. 이게 다 녹취가 되고 있어서 컴퓨터에 필터링 된다. 그래서 안 되는데 뭐 아주 이론적으로 한다면은 뭐 이런 것을 틀어놓으면 자동적으로 이제 이 의무 기록이 추출이 되고 이 회사 동영상 가보시면은 실제로 이것을 그 처방까지 그러면 약 이름이 나왔네? 그럼 약이 딱딱 들어가서 의사의 그 업무를 매우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있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그 영상을 이제 뭐 판독하는 업체들 또 지금 뭐 진단을 도와주시는 업체들이 있어서 아마 이제 그 전문가들을 더 전문가스럽게 그 간호사분들을 더 간호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그래서 이 의료가 보다 이런 기술을 위해서 좀 더 사람의 얼굴을 띤 그런 의료로 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뭐 많은 얘기를 드렸는데요. 이런 기회를 주신 서울 바이오허브 또 키디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나머지 시간에서도 많은 것 배우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첫 번째 세션, 제1 세션의 발표로 함께해 주신 나군호 네이버 헬스케어 연구소 소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제1 세션의 두 번째 발표, 또 세 번째 발표에서는요, 국내와 해외의 대표적인 디지털 전환 사례를 만나보고자 합니다. 현재 바이오 의료 산업 분야에서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과정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우리나라와 해외를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우리나라의 사례입니다. 국내 헬스케어 산업에 있어서 디지털 전환 사례와 그 사례가 주는 시사점을 짚어보겠습니다. 휴레이 파지티브의 최도화 대표님 함께하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휴레이 최두화입니다. 네, 좋은 자리 초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서서 이제 나군호 소장님께서 이제 미국 북미의 사례들을 이제 중심으로 말씀을 주셨다면, 저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과연 이 디지털 헬스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 여기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저희는 이렇게 만성질환 관리를 이제 하는 회사고요. 아까 이제 앞서서 말씀을 주셨던 이제 내용 중엔 오마다라는 회사의 예시를 하나 주셨는데 이제 한국에서 오마다와 유사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 회사를 이제 창업한 지가 한 12년 정도 됐거든요. 근데 앞에 한 8년과 지금의 한 3, 4년은 너무나 많은 차이가 느껴지는 이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이 회사를 창업할 때는 디지털 헬스라는 말이 우리나라에는 거의 있지도 않았습니다. 이제 그랬는데 지금은 뭐 누구나 다 디지털 헬스라는 이야기들을 막 많이 하시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금융사, 뭐 제약사, 이런 뭐 식품회사 이런 다양한 회사들이 이런 디지털 헬스의 영역으로 같이 컨버전스를 막 일으키면서 굉장히 융합적인 사례들을 막 만들기 시작을 한 지가 한 2, 3년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제 그 민간보험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훨씬 더 빠르게 디지털 헬스가 발전을 했지만 우리나라는 이제 지금 이제 막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라고 해서 그러한 사례들을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이제 이렇게 그 디지털 헬스 스타트업인 휴레이를 이제 창업해서 하고 있는 최두화라고 하고요. 자, 그러면은 이러한 이제 디지털 헬스가 왜 등장하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에 대한 이제 큰 얘기 먼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보시는 이제 맵이요. 이제 X축이 디지털을 통한 가치 창출이 얼마큼 되느냐에 대한 부분이고 Y축이 그럼 현재 디지털 성숙도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느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 디지털을 통한 가치 창출이 더 되는 분야, 그리고 아직은 상대적으로 디지털 성숙도가 낮은 분야, 이 분야에서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한 사업 기회가 매우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저 빨간색 동그라미로 표현되어 있는 부분들이 이제 최근에 굉장히 각광을 디지털 헬스에서 각광을 받기 시작한 영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디지털 헬스가 뭐냐? 뭐 아주 뭐 단순한 얘기입니다. 헬스라는 이제 영역, 건강 관리, 치료, 진단의 영역에 이제 디지털이라는 데이터 처리 기술이 이제 접목된 걸 디지털 헬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거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헬스케어에서 적용되는 전 분야를 일컫는 말을 디지털 헬스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가장 헬스케어를 열심히 하고 계시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그룹의 CEO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디지털 헬스라는 단어 자체가 헬스라는 단어와 동의어가 될 거다. 예, 사실 지금 이제 앞서서 여러 개의 이제 사례들을 이제 나 소장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사례들을 보시면 기존의 헬스케어가 결국은 디지털하고 완전히 융합이 돼서 그게 결국은 같은 형태로 돌아간다. 우리 금융도 그렇잖아요. 20, 30년 전의 금융과 지금의 금융은 완전히 다르죠. 고객이 이제 접속하는 순간부터 송금 그리고 대출을 받고 돈 이자를 내고 하는 모든 과정을 다 디지털로 지금 대체가 됐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상대적으로 특히 국내에서는 아직은 뒤져 있지만 이러한 헬스케어의 모든 영역들도 디지털라이징이 되고 있다. 그리고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게 진행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디지털 헬스케어를 크게 이제 맵을 그려보면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광의의 이제 헬스케어라는 영역이 존재하고요. 그 안에서 디지털 기술이 쓰이는 영역을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 그리고 아직까지는 이제 디지털이 좀 덜 들어온 영역들을 의료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고, 요새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논의가 이제 활발하게 되고 있는 원격 의료와 원격 진료도 사실은 디지털 헬스케어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모두의 이제 미국의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 자체는 굉장히 빠르게 발전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이유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의 의료비를 쓴다고 하면 미국에서는 국가가 보조해주는 메디케어나 메디케이드로 보조받는 비용이 한 44원, 45원 정도가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00원을 이제 의료비를 쓴다라고 하면은 국가에서 한 63원, 4원 정도로 보조해주는 공보험 중심의 이제 시장이 이제 구성이 되다 보니까 예방이나 관리 이런 영역에서는 사실은 거기까지 수가를 주기에는 이제 국가적인 예산에 이제 부담이 많이 생기는 거죠. 예, 그래서 헬스케어가 그렇게 디지털 쪽으로 많이 빠르게 발전하기가 약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초고령 사회로 이제 진입을 하고 있고 의료비가 굉장히 이제 폭발적으로 증가되는 이제 변곡점에 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라고 하는 영역에 있어서 디지털을 활용해서 비용을 낮추고 접근성을 높이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국가적인 이제 관심사고 정책이 됐기 때문에 특히나 예방, 진단, 치료, 관리의 네 덩어리 서비스 중에 진단과 치료는 기존의 헬스케어를 디지털라이징하면서 혁신을 하고 예방과 관리의 영역은 이제 새로운 멤버들 특히 이제 보험사를 중심으로 한 금융사들이 들어와서 이러한 영역을 사업화를 통해서 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을 하여 전체 건강 효용을 증진할 수 있는 형태로 끌고 가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디지털 헬스케어가 활발하게 이제 발달을 하기 시작한 그러한 계기로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례를 좀 몇 가지를 보여드리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더 잘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네. 먼저 이제 금융과의 융합 부분입니다. 이제 보험사가 상당히 요새 디지털 헬스케어, 국내 디지털 헬스케어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이제 그 이유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금융이라는 거는 현재의 재원을 가지고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해지하는 금융 상품인데요. 내외부 환경 변화가 심합니다. 이제 보험사 입장에서는 두 가지의 리스크가 이제 많이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보험료를 미리 받아서 이제 미래에 이벤트가 생겼을 때 보험금을 지불하는 이제 구조인데요. 그 시간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자산 운용을 그동안 해서 자산 운용 수익을 내는 게 보험사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상황이었는데 이미 이제 자산을 이렇게 잘 굴려서 돈을 많이 벌기에는 금리도 굉장히 많이 떨어졌고요. 그래서 자산 운용 수익 자체가 줄어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전에는 막 우리가 보험을 다 드는 게 굉장히 약간 뭐 문화처럼 되어 있었는데 이 조금 더 젊으신 이제 세대들은 그렇게 이제 보험을 예전처럼 열심히 잘 들지는 않으십니다. 이런 문화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제 이 두 가지 리스크가 생겨나기 때문에 그럼 보험은 어떻게 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제 보험 업계의 탑 리더십들은 이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요. 그런 중에 이제 국가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제 규제들을 좀 풀어주면서 헬스케어 특히 예방하고 관리의 영역을 한번 해보겠어라고 하는 식의 이제 제안들이 이제 일어나고 있고 또 보험사 입장에서도 신사업 그리고 그동안 많은 수익을 얻었기 때문에 이 수익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잘 돌려주느냐에 대한 관심들이 많이 일어나서 헬스케어 영역으로 이제 진입을 많이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런 이제 고객의 가치가 변화됐다거나 또 비용 관리가 수익성 개선이 필요하거나 그리고 기술 기반으로 혁신을 해야 되거나 그리고 정책과 규제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들이 생겨서 금융사를 중심으로 한 보험사를 중심으로 한 금융사들이 이러한 헬스케어의 새로운 강자로 이제 등장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KB 같은 경우는 잘 걸으면 보험료를 깎아줍니다. 뭐 이런 형태의 이제 상품들을 출시를 하기 시작을 했고요. 건강 관리 잘하면 그런 그 걸음수 특약을 통해서 실손보험료도 깎아주지만 자동차 보험료도 깎아줍니다. 이 데이터를 보면 많이 걷고 건강 관리를 잘하시는 분들은 차도 덜 탈 뿐더러 운전도 굉장히 안전하게 하는 성향을 동시에 갖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는 저게 굉장히 좋은 마케팅 툴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냥 그 건강 관리를 함으로 인해서 직접적인 데이터가 건강 관리에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이 데이터가 인리치가 되면서 새로운 밸류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아주 좋은 예시로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삼성화재도 마찬가지인데요. 삼성화재도 건강 관리를 잘하는 서비스를 이제 이렇게 출시해서 애니핏이라고 걸으면 마일리지를 쌓아주고 그 마일리지를 통해서 뭐 기프티콘을 살 수도 있고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도 있고 하는 여러 가지 이러한 밸류들을 주는 이러한 건강 관리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하고 계시고요. 이런 뭐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거의 뭐 다 합치면 거의 뭐 100만 명, 200만 명에 가까운 정도의 사용자가 쓰고 있는 상황이라 우리나라도 알게 모르게 이렇게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가 일상에 많이 침투되어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의료 서비스와 융합되는 모델들을 몇 가지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모바일 닥터라고 하는 스타트업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 열라요라는 서비스입니다. 아마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아이가 이제 새벽에 막 열이 날 때 이제 부모님들은 다 당황하시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뭐 응급실을 데려가야 되는 건지 뭐 브루펜을 먹여야 되는 건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잘 모르시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이제 소아과나 가정의학과를 가면 의사 선생님들의 머릿속에는 이렇게 저렇게 하는 프로토콜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그 프로토콜대로 의사 선생님들이 진료하고 처방을 해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 병원에 올지 말지를 결정해 주는 그 앞단의 프로토콜 자체를 앱으로 이제 알고리즘을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저 열라요라는 서비스가 주는 밸류는 새벽에 아이가 열이 날 때 응급실을 데려가야 되나 안 데려가야 되나를 판단해 주는 서비스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열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소아과 선생님을 배웠을 때 이제 만나서 상담을 드릴 수도 있고 이제 저 데이터를 공유할 수도 있게 돼 있기 때문에 저런 거를 뭐 이메일로 보낸다든지 해서 지금은 뭐 EMR 연동까지는 아직은 안 돼 있기 때문에 아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진료와 일상 속에서의 건강을 연동시키는 형태의 서비스도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안드로이드만 65만 다운로드고요. 아이폰까지 합치면 거의 130만 다운로드를 이제 기록하고 있고 거의 뭐 저 5점 만점에 저 4.4라고 4.9입니다. 거의 뭐 만점에 가까운 열화와 같은 성원을 받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저러한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가 굉장히 잘 쓰이고 있고 이렇게 사실은 몇 년 전만 해도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를 과연 누가 쓰겠냐 약간 이런 냉소적인 이야기들이 국내에서도 되게 많이 나왔었는데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프로덕이 마켓 핏을 잘 맞춘다고 하면 얼마든지 폭발적인 반응을 얻는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그러한 효용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례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원격 진료에 대한 서비스들이 우리나라에서도 등장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원격 진료 자체가 한시적으로 합법화가 돼서 지금은 그 불법은 아닌 상황인데요. 원래 이제 코로나 상황이 아니었으면 원격 진료 자체는 현재는 불법적인 요소가 큽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닥터 히어와 같은 스타트업은 미국을 대상으로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한시적으로 이게 그 합법인 상황이기 때문에 닥터 나우와 같은 스타트업은 아예 그냥 그 원격 진료 그리고 약 배송까지 막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서 물론 뭐 그 약사회나 의사회나 이런 쪽하고 많은 이제 의견 차이들이 존재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제가 이제 이런 사례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런 식으로 굉장히 획기적인 서비스들이 이제는 시도되기 시작했다. 이것이 굉장히 다른 차원의 우리의 산업으로 이걸 끌고 갈 수 있는 이제 그 시작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두 가지 사례가 상당히 국내에서도 참 재미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제약과의 융합입니다. 오전 세션에서 이제 페어 테라피틱스 이제 대표님께서 이제 기조연설을 해주셨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전자약도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디지털 치료제, 디지털 치료 기기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특히나 이제 그런 인지행동 치료를 중심으로 한 뭐 이제 그런 정신과 측면, 뭐 불면증이라든지 강박증이라든지 중독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그 치료하는 이제 CBT 디지털 치료제가 이제 활발하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라이프 시멘틱스라는 이제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그 호흡 재활을 이제 앱으로 이제 시켜주는 이러한 이제 디지털 치료제도 식약처에 허가 임상을 신청해서 지금 임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유넵스라는 회사는 VR을 통해서 뇌졸중 후유증으로 요 시야가 좁아진 분들을 이 시야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VR 훈련을 시켜주는 디지털 치료제를 만들어서 지금 임상 중에 이제 있으신 상황입니다. 이런 식으로 허가 임상도 이제 시작이 돼서 아마 그 디지털 치료 1호 치료제가 아마 빠르면 올해 말 늦으면 내년 상반기부터 이제 진행이 될 거고요. 심평원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이 장기적으로 국민의 이제 건강을 증진시키고 그럼 그거에 비해서 원가는 줄어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수가 이슈까지도 활발하게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저러한 시장들이 새로 생기고 저것들이 시장에서 밸류를 만들 날이 그렇게 멀지 않았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상당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이러한 형태의 이제 약물과 같이 처방되는 서비스로 이제 약의 이제 복약 수능도를 높이고 그 다음에 약만 잘 먹는다고 해서 건강이 막 좋아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거와 보태서 어떻게 더 잘 건강을 이제 유지하게 만들 거냐로 이제 제약 산업과의 활발한 융합, 디지털 융합이 또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 건강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첫 발이 이제 측정입니다. 그래서 처음 측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모니터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기서 데이터 처리 자체를 디지털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서 디바이스와의 융합이 사실은 디지털 헬스케어의 관문이자 첫 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바이스와 이제 융합된 사례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렇게 휴이노라고 하는 이제 국내 이제 스타트업에서는 이렇게 휴대용 심전도 기기를 이렇게 와치형으로 만들어서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반지를 통해 가지고 이 반지에서 이제 여러 가지 맥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측정할 수 있는 반지형 디바이스도 이렇게 출시가 되어 있는 상품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반지를 끼고 있으면 생체 신호들을 이 앱으로 받고 이 앱으로 받은 신호를 또 병원으로 보낼 수도 있고 하는 형태로 이러한 융합의 그 시발점들인 이런 의료 디바이스가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미국이 굉장히 앞서가고 있지만 국내의 이 지금 팔로우업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그래서 한국에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사례들을 이제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고, 제 생각에는 한 2, 3년 후면 국내가 굉장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디지털 헬스케어의 시장들이 열릴 것이고 그러한 서비스들이 계속해서 더 많이 생겨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휴레이 파지티브 최두화 대표님께서 국내 헬스케어 서비스가 디지털 기술과 결합하며 나아가고 있는 모습 만나볼 수 있었고요. 이제 해외 사례를 통해 우리가 함께 생각해야 될 시사점을 짚어보겠습니다. 해외 사례는요, 폴 해리스 미국 밴더빌트 대학교 바이오 정보의학과 교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고요. 현재 온라인으로 우리와 연결돼 계십니다. 발표 주제는요, 임상과 중개 연구 지원에 있어서 디지털 전환과 그 전략을 주제로 말씀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전 폴 헬스라고 합니다. 밴더비트 대학에서 있고요. 지금 저희들은 테네시주의 내시비를 조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컨퍼런스에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요, 정보에 기반한 소프트웨어 플랫폼과 서비스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툴이 있는데 그게 바로 전자데이터 캡처 그리고 데이터 관리 툴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 발표가 끝나고 난 마지막에는 All of Us라고 하는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저희 데이터 연구소에서 진행 중인 연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연구소에서 어떤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상 데이터를 최적화해서 우리가 연구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거칠까요? 지금 굉장히 복잡한 슬라이드입니다. 저희들이 2014년부터 진행을 하고 있는 개념인데요. 그 복잡한 걸 좀 간단하게 설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념 설명을 드리면 먼저 어떤 데이터든지 우리가 임상 데이터를 취합한다고 하면 굉장히 그 원천 자체가 다양하겠죠. 그런 다양한 원천의 데이터를 먼저 저희들이 채취를 해야만 합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확보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게 바로 첫 번째 단계인 데이터를 취합하는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러면은 이렇게 취합한 데이터를 그 다음 단계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조직화하는 것이죠. 정렬하고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방식대로 이걸 체계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저희 밴더빌트에서는 이렇게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만드는 그 아키텍트를 쓰고 있고요. 그리고 먼저 우리가 해야 되는 과정은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 데이터를 유용하게 쓰는 방식, 쓸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죠.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각각의 연구가 어떤 연구에 쓰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어떤 연구든지 우리가 데이터를 두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요. 첫 번째가 비식별화 정보, 즉 개인 식별 정보를 삭제한 것입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synthetic derivative라고 하고요. 식별 정보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RD, 즉 Research Derivative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두 가지로 구분을 해서 개인 식별 정보를 삭제한 거 아닌 거로 구분을 하고요. 그리고 연구진들이 필요한 연구에 따라서 그 성격에 따라서 이 두 가지 정도의 데이터에 접속을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1단계와 2단계는 잘했지만 세 번째 단계를 잘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는 일 자체가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그냥 뭐 기술적으로 시험을 해본 거에 불과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세 번째 단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즉 임상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 분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의 세 번째 단계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슬라이드는 그 들어있는 데이터 자체는 조금 옛날 거지만 이 접근 방식 자체는 똑같습니다. 저희들의 플랫폼에 들어와 보시면은 연구진이 스스로 데이터를 찾아서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이 첫 번째 그 여러 가지 데이터가 있는데요. 데이터 중에서 보시는 것처럼 DNA 데이터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개인 식별 정보가 제거된 거 아닌 게 있는데 그거를 연구 목적에 따라서 해당하는 데이터를 추출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데이터에 대해서 연구진 스스로 데이터 추출 자체가 불가능하다라고 한다면 데이터 프로그래머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검색을 해야 되고 데이터가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무료로 데이터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아서 내비게이션해서 데이터를 확보할 수가 있고요. 바로 그걸 보여드리는 게 바닥에 있는 피라미드 그림이었습니다. 저희 밴더비트 연구소에서는 이 인프라를 저희들이 설립을 하고 그리고 또한 임상중재 연구소도 설립을 해서
지금 다양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를 연구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한 프로그램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다양한 문헌이 발표가 되는데 그 중에서 저희들이 만들어낸 그런 툴을 사용했던 페이퍼가 얼마나 되는지 언급에 된 인용 문헌 수를 정리해 봤습니다. 아까 좀 전에 보셨던 그런 툴들이 얼마나 많이 그 문헌에서 인용이 되고 있는지를 지금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연구진들을 도와주고 있고 그게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보실 수가 있습니다. 즉 연구진들이 이러한 툴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보시면은 저희들이 이러한 서비스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 15년 동안 각각의 현지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보 툴과 관련해서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에서 다양한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용 사례도 저희들이 취합을 했는데요. 데이터 접근과 관련돼서 그리고 환자 모집과 관련된 툴은 또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그 툴도 개발을 했고요. 그리고 이러한 툴을 개발을 하면 저희들이 이것을 다른 연구소나 병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이것을 널리 보급을 합니다. 저희들이 그중에서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 전자 데이터 캡처와 관련돼요. 연구진들이 가장 필요로 한 것이 바로 데이터를 제대로 취합할 수 있고 그리고 추출할 수 있는 도구고 이걸 관리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공을 하기로 했습니다. 즉 제공을 하기 위해서 아주 간단하게 데이터를 검색을 하고 추출할 수 있도록 하는 툴들을 개발했는데요. 그렇게 해서 개발을 한 것이 성과물이 나와 있는데 이 성과물이 나오기 전에 저희들이 먼저 한 것이 연구진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한 분석 내용을 포괄을 해서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한 것이 그 전환적인 데이터 취합을 하는 툴이 필요하다라는 걸 판단을 했고 그래서 개발한 것이 레드캡입니다. 이 툴은 굉장히 간단한데요. 연구진이 이 프로그램에 들어와서 어떤 연구에 어떤 데이터가 필요한지를 조건을 넣기만 하면 이에 대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이 증례 보고서인데요. 증례 보고서 같은 경우에 쉽게 그냥 보면서 이 지시만 따라서 한다면 연구진이 원하는 데이터를 확보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연구진이 쓰고 나서 누가 어떤 데이터를 언제 썼는지에 대해서 감사 추적을 할 수 있는 보안 시스템도 갖추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오디트 트레이 가능하니까 어떤 연구진이 제대로 이 데이터를 썼는지에 대한 추적을 하고 그리고 또한 데이터 사용 권한에 대한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권한을 가진 연구진들이 들어와서 정당한 방식으로 데이터를 활용했는지에 대해서 관리를 하기 위해서 활용 권한까지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한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데이터를 캡처해서 그리고 추출해서 쓸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데이터가 있다고 해도 이걸 제대로 활성화할 수 없다면 무용지물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데이터 엑스포트와 리포트와 그리고 또한 개인식별 정보를 제공하는 툴까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작을 한 것이 2004년인데요. 한 15년 정도 시간이 지났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프로젝트를 보면은 9만 건 이상이 진행이 되고요. 이러한 데이터를 활용해서 어떤 연구가 진행이 됐는지를 보시면 다양한 연구가 진행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연구 분야별로 저희들이 구분을 해봤는데요. 기초 연구에서부터 임상 연구 등등 다양한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 화면은 언제 어느 시점이든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우리 데이터를 누가 얼마만큼 쓰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레드캡을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 수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보시면은 어떤 요일에 가장 많이 그리고 어떤 시점에 가장 많이 쓰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느 시점에서건 항상 한 2,000, 3,000명 정도가 우리 레드캡을 쓰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 많은 연구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다시 아까 보여드렸던 화면으로 들어가서 보시면은요, 레드캡을 사용하고 있는 이에 대해서 인용이 된 문헌이 얼마나 되는지를 보여드리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006년에 저희들이
다른 기관도 즉 벤더멘트 대학뿐만이 아니라 이런 툴이 필요한 기관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파악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다른 기관들과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레드캡을 컨소시엄을 구성을 하기로 했고요. 이렇게 컨소시엄을 구성하게 된다면 타 지역이나 타 국가의 연구진들과도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저희들도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레드캡도 더 진화하고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여러 비영리 기관들, 학계나 정부기관에서 저희 레드캡을 무료로 쓸 수가 있고요. 같이 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컨소시엄이 전 세계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전 세계 지도에서 참여하고 있는 국가들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5,418개의 연구소나 기관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142개의 국가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무료로 참여를 할 수가 있고요. 모든 연구진이나 학계가 저희와 파트너가 돼서 같이 참여를 할 수가 있고요. 사용자 수를 봤을 때 거의 200만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나를 보시면은 플랫폼 자체가 많은 사람들이 쓸 수 있도록 더욱 개선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죠. 활용도가 좋아지고요. 지금 그중에는 한국에서도 활용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보시면 오른쪽에 저희 컨소시엄에 참여하신 기관들이 목록으로 나와 있었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이 플랫폼을 사용해서 많은 연구에 기여를 하고 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벤더비트에서 진행하는 연구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은 연구가 저희 레드캡을 사용해서 진행이 되고 있을 텐데요. 이를 저희들이 측량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2009년에 저희들이 이에 대해서 추적 조사를 해봤는데요. 저희 리서치 즉 연구를 하고 나서 연구 발표를 할 때 맨 마지막에 어떤 툴을 썼다라는 부분이 있죠. 저희들이 그것을 계량서 제약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썼는지를 추적을 해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11,000건 이상의 문헌에서 저희 툴을 언급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 분야도 굉장히 다양했습니다. 최근에 진행됐던 연구 논문들을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저희 레드캡을 써서 연구를 진행한 결과를 보시면은 굉장히 첨단 분야에서 진행이 되고 있다. 즉 저희 툴을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중요한 연구에 기여를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적시에 진행된 코로나 연구도 여기에 들어있으니까요. 지금 코로나가 시작된 지 거의 2년이 되고 있는데 코로나와 관련된 연구도 저희 레드캡을 활용을 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오로버스 프로그램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오로버스는 미국 전역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시작을 했고요. 그때 시작을 할 때 찍은 사진인데요.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발표를 할 때 연구소에서 발표를 했는데 2015년에 처음 발표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진행하고자 하는 것은 100만 명에 달하는 참가자들의 데이터를 취합하는 것이죠. 그래서 종단 연구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10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의 어떤 전자의료 기록이라든가 아니면은 바이오 샘플을 모아서 근원 연구를 진행을 하고요. 유전 연구를 진행을 해서 저희들이 이를 차세대를 위한 연구에 탄탄한 기반을 쌓고자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취합이 되고 있는지를 정리를 해놨는데요. 이러한 데이터를 연구진이 접근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한 사례들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6년이 진행이 되면서 취합이 된 데이터가 엄청납니다. 참여자가 40만 명 이상이고요. 그리고 또한 25만 건 이상의 전자 기록을 저희들이 기증을 받았고요. 그리고 그 외의 수치도 밑에 나와 있죠.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오른쪽에 미국 전역에서 50개 주에서 모든 주에서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 데이터 취합을 통해서 저희들이 달성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까지 어떤 연구에서 제대로 대변이 되지 못했던 그런 저소득층이나 성적 소수자나 소수민족들도 연구에 포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벤더빌트는 콜롬비아 대학 등 그리고 다양한 연구소와 같이 협업을 해서 저희들이 임상과 연구에 지원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 연구에 대한 지원을 하는 기본적인 원칙은 아까 보여드렸던 3가지 원칙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먼저 취합을 해야겠죠.
데이터를 먼저 취합을 하고 이걸 체계적으로 조직해서 연구진들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올로버스라고 하는 이 전국적인 프로그램도 다양한 기관에서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복잡하지만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다양한 기관에서 참여를 하고 있고 저희 연구소도 참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데이터를 취합을 하고 파트너들과 공유를 하고 이를 또한 연구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창출해서 이 환자와 참가자들이 제공한 데이터를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단계가 이 데이터를 취합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걸 제대로 조직하는 것이죠. 체계적으로 조직하는 방법을 한번 보시면은 다양한 데이터는 모아놓기만 하면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정렬을 하고 그리고 또한 정제 과정을 거쳐서 연구진이 사용할 수 있도록 레파지터리를 구성을 하고요. 그리고 또한 문서화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하는데요. 그런 과정이 바로 두 번째 조직화 과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가장 중요한 과정이죠. 연구진들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저희들이 이에 대해서 취하고 있는 접근 방식은 전통적인 접근 방식과는 좀 다른데요. 전통적으로 연구를 할 때는 프로그램을 하고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면 데이터를 취합을 해서 이 데이터 중에서 연구진이 원하는 데이터를 잘라가지고 줍니다. 근데 굉장히 보안을 취약하죠. 저희들의 접근 방식은 클라우드에 기반을 해서 데이터를 얹어놓고 여기에 연구진이 직접 와서 원하는 것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툴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연구진이 더 적극적으로 본인들이 원하는 데이터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것이죠. 이게 저희들이 이걸 통해서 우리가 달성할 수 있는 것은 데이터의 민주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하는 사람이 원하는 데이터를 그 툴을 가지고 쓸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말씀드린 접근의 민주화가 이걸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데이터를 한번 보시면은 데이터 리서치 센터에서 저희들이 저희 데이터를 활용해서 연구가 진행이 된 결과에 대해서는 그 연구 결과가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또한 올오버스 리서치도 마찬가지죠. 올오버스 데이터를 취합을 해서 이를 활용해서 연구한 연구 결과에 대해서는 다 그 결과에 대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올오버스 프로그램에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그 데이터가 무엇이 있는지를 연구진들이 와서 볼 수가 있고요. 또한 그 데이터에 대해서 전체적인 그림을 스냅샷이라고 하는 그림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데이터를 시각화해 놓은 것이죠. 그래서 의료진이 한눈에 어떤 데이터가 있는지를 볼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은 Research Workbench, 즉 연구진 작업 공간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즉 연구진들이 들어와서 저희들과 계약을 체결을 한다면 그 동의서만 체결을 하면 무료로 이 워크벤치를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갖고 있는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연구를 진행할 수 있는 작업 공간이 제공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워크벤치는 여러 가지 컨셉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작업 공간도 있고 데이터 세트를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노트북이나 코트 빌더라고 해서 그 시험에 각각의 연구에 필요한 피험자군을 구축하는 빌더도 있고 그리고 메타셋 빌더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여드리고자 하는 것은 개별적인 연구진들이 와서 연구를 진행할 때 필요한 툴도 있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신속하게 그리고 손쉽게 새로운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한 협업이 필요한 컬래버레이터도 언제든지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이렇게 저희들이 제공하고 있는 이 데이터를 그리고 툴을 활용해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를 얼마나 되는지를 우리가 체크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 프로젝트 디렉토리에 들어가서 보시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가 얼마나 되는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673개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드리고 있죠. 2021년 9월 시점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연구에 대해서 세부 내용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진행되고 있는 연구 중에서 어떤 내용이 있는지 코로나와 관련된 연구도 진행이 되고 있고요. 팬데믹과 관련돼서
어떤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중에서 특히 지금까지 연구에서 소외되었던 소수민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소득층이나 성적 소수자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문헌을 한번 볼까요? 연구 결과에 대해서 발표를 하는 발행이나 발간물도 웹사이트에서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로버스 .com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시면은 어떤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발표된 문헌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연구소에서 같이 작업을 하고 있는 연구진들의 사진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가장 최근 저희들이 회의를 했을 때 찍었던 사진인데요. 그리고 또한 밴더빌트 저희 연구소와 관련돼서 협업을 진행해 주신 다른 기관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밴더빌트의 정보 연구원도 지원을 해주셨고 그리고 레드킴 컨소시엄 파트너도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미국 국립보건원에서도 많은 도움을 주셨고요. 오로버스 프로그램에서도 많은 지원을 받았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회의에 초청을 해주신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와 같이 협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이번 발표로 더 폭넓게 확장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폴 해리스 미국 밴더빌트 대학교 교수님과 함께 임상과 중개 연구 분야에서의 디지털 전환 과정과 앞으로 필요한 전략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네, 이어지는 발표는요. 제1세션의 네 번째 발표고요. 역시 해외 사례를 통한 시사점을 짚어보겠습니다. 이 네 번째 발표 후에는요. 이곳 컨퍼런스 현장에서 전문가분들 모시고 함께하는 패널 토론이 곧바로 이어지겠습니다. 패널 토론 시간에서는요. 여러분께서 오늘 2021 서울 바이오 의료 국제 컨퍼런스 서울시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로 시청하시면서 남겨주신 의견과 질문도 함께 토론하겠으니까요.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1세션의 마지막 발표입니다. 하랄드 밀로드 독일 무역투자진흥처 디지털 헬스 매니저님께서 준비하고 계시고요. 디지털 헬스 산업의 동향을 주제로 함께 하십니다. 네, 내외기민 여러분, 서울 바이오 의료 국제 컨퍼런스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독일 무역투자진흥처에서 일하고 있는 헤럴드 마이로드라고 합니다. 이번 세션에 발표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공적인 디지털 전환 성공 전략, 성장 전략에 대한 세션에 참여를 하여서 전체 디지털 헬스 유럽 관점에서 조망을 하면서 독일의 경험을 좀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독일의 헬스케어 시장을 상세하게 다루지는 못하겠습니다만 그래도 그 유럽 내에서 가장 큰 헬스케어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는 독일에 대한 몇 가지 숫자를 좀 보여드립니다. 가장 흥미로운 숫자는 바로 8,200만 명에 달하는 의료보험 가입자가 있다는 것인데요. 그 가운데 7,300만 명이 공공의료보험 그리고 900만 명이 민간 의료보험에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주 흥미로운 데이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디지털 헬스와 관련해서도 시사점이 크겠죠. 의료비 지출 부분에서도 상당히 큰 규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3,910억 유로의 의료비 지출을 독일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하자면 독일은 굉장히 매력적이고도 아주 큰 규모를 가지고 있는 유럽 내 헬스케어 시장이 되겠습니다. 네, 이런 배경에서 이제 몇 가지 디지털 헬스의 배경이 되는 트렌드를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독일은 전 세계적으로 인구 고령화가 되는 심각한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65세 이상인 분들이 인구의 22%나 되어서요. 일본만이 이보다 이제 높은 수준입니다. 이런 인구 통계학적인 변화로 인해서 앞으로 돌봄 수요자의 숫자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30년이 되면 거의 독일에 500만 명에 달하는 돌봄 케어 수요자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인구 고령화가 진행이 되고 있고 돌봄과 치료에 대한 의존성이 높아지고 있고 또 만성 질환이 또 늘어나면서 주요한 시장 동인으로 작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필수 불가결하게 헬스케어가 더더욱 디지털화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당연하게도 이 디지털 헬스 시장의 규모도 유럽, 독일 모두에서 아주 크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유럽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은 2020년에서 2025년까지 50% 증가 성장을 하여서 2,020억 유로에 달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2,320억 유로에 달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그 가운데 25% 독일 시장이 차지를 하면서 570억 유로 규모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4년간 연방보건부에서 아주 많은 헬스케어 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을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디지털 헬스를 가속화하고자 하였는데요. 그중에 핵심이 되는 것이 2020년 1월에 발효가 된 디지털 헬스케어법입니다. 이 디지털 헬스케어법은 체계적으로 디지털 헬스케어 앱 시장을 개방을 하는 것을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8,200만 명의 보험 가입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공의료보험 가입자 7,300만 명, 민간 가입자 900만 명에게 또 큰 혜택을 주고자 하는 그런 취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 디지털 헬스 관련된 다양한 법과 제도의 개선으로 인해서 디지털 헬스 부문의 다양한 측면에서 발전이 촉발이 되고 있습니다. 모든 건강보험 가입자에 대해서 전자의무기록의 접근이 좀 더 수월하게 허용이 되었습니다. 물론 모든 관련자를 연결하는 것이 또 중추인 역할을 하겠죠. 환자, 의사, 병원, 보험사, 지불주체 모두 다 과거에는 아마도 교류가 조금 부족했겠지만 이제는 디지털 헬스를 통해서 좀 더 잘 연결되고 교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외에도 원격 진료, 원격 모니터링이나 그 이외에 원격 의료가 허용되고 또 급여 지급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환자 정보에 대한 접근이 확대가 되면서 더 많은 인사이트를 발굴을 해서 완전히 새로운 접근법을 정밀의학 그리고 예방, 병이나 그리고 신약 물질 발견 부분에서 발전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물론 잠자력이 크지만 개인정보 보안과 관련된 여러 가지 숙제를 또 해결해야 되겠습니다. 또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 부분이 바로 디지털 헬스 앱인 디가 디렉토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의료 앱을 의사가 처방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치료의 일부로서 이런 디지털 치료 의료 앱이 포함되게 되는 겁니다. 디가를 조금 정의를 내려보자면은 의료용 제품으로서 의료기기법에서 클래스 1 혹은 클래스 2A로 분류가 됩니다. 주요 기능이 디지털 기술로 구현된다라는 전제 조건을 가지고 있고요. 주로 환자가 활용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사도 함께 참여해서 포함해서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요 기능은 탐지 모니터링, 치료, 완화, 그리고 통증 경감, 질병이나 부상이나 장애로 인한 그런 타격을 완화하는 것 등이 포함됩니다. 그렇다면은 이 디가 디렉토리에 대한 신속 심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애플리케이션의 개발자가 앱과 관련된 신청서를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BFAM, 미국의 FDA에 상응하는 의약품 의료기기 연방규제 당국에서 심사를 하게 되죠. 그래서 3개월간 필수 요구사항과 긍정적인 치료 효과를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전, 퀄리티, 기능성, 개인정보 보안, 데이터 보안과 관련된 필수 요구사항, 그리고 의학적인 혜택이나 혹은 구조적인 절차적인 개선과 관련된 긍정적인 치료 효과가 있는지를 3개월간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바팜이 이것을 승인을 하게 되면 이 애플리케이션이 승인이 되면 바로 디가 디렉토리에 등재가 됩니다. 이 디가 목록에 등재가 되는 것이죠. 아니면
신청서가 승인이 되지만 등재 자체는 일부 보류가 되게 되면 이제 D가에 예비 등록이 됩니다. 그래서 신청인은 요구사항이나 치료과에 대해서 좀 더 보강해서 입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 12개월간의 추가 테스트 기간 동안에 보강 입증하도록 되어 있고, 그것이 지나고 나면 추후에 이제 D가 디렉토리에 승인이 될지 아니면 거부가 될지 결정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거부가 된다라고 하면 이제 다른 앱을 새로 개발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D가 디렉토리에 등재가 되게 되면 보험급여를 인정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개발자 입장에서는 매력적일 겁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D가 앱에 대해서 수가나 급여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협상을 해야 되겠지만 그건 다른 프로세스이고 시간 관계상 좀 상세히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지금 한 1년 정도 이 D가 애플리케이션의 신청을 이제 운영을 해왔는데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신청서가 접수가 되었는지 수치를 좀 보여드리면 전체 89건이 신청이 되었고요. 5건이 바로 직접적으로 승인이 되어서 D가 디렉토리에 등재가 되었고 15건 정도는 잠정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승인이 되어서 등재가 되는 것은 아주 드문 비율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추가적인 보강이 필요한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4건은 거부가 되었고요. 42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청 철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제 당국과 신청인 사이에 반복적으로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는 좀 더 추가 작업이 필요하니까 이제 좀 더 개선을 해서 다시 신청을 하겠다라는 결정을 해서 이제 신청 철회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는 것이고요. 23건 같은 경우에는 현재 평가 중이다라고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D가를 신청을 하고 평가를 하는 것이 계속 진행되는 프로세스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일회적으로 그냥 한 번에 신청을 받아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진행되고 있어서 매달 신규 신청서가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또 요청을 받기를 이 D가 애플리케이션의 치료 분야들, 테마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좀 다뤄달라라고 이제 요청을 받아서요. 보게 되면 26개의 신청서가 26%가 인지 행동 치료 관련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신건강 관련된 부분이고 7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운동 치료나 이런 이제 사후 관리 관련된 부분, 그리고 6개가 이제 사후 치료와 관련된 부분이고요. 그 이외 50%가 지식을 제공한다든지 아니면 일기를 써서 모니터링을 한다든지 동기부여나 아니면 게임화를 한다거나 트레이닝을 한다든지 하는 기타 영역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D가 디렉토리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드렸고요. 이제는 제가 몸담고 있는 독일 무역투자진흥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독일 연방경제개발투자진흥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으로 연방경제부 산하에 있습니다. 독일의 베를린과 본에 사무실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50여 개의 또 오피스를 사무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대륙에 사무실 내고 직원을 고용을 하고 있고요. 독일에서 진출을 하고 사업 확장을 하고자 하는 해외 기업들을 돕고자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시장과 산업 분석과 관련된 무료 정보를 온라인과 인쇄물을 통해서 배포를 하기도 하고, 제가 담당하는 부분은 헬스케어이죠. 그 이외에도 외국 기업들이 독일 내에 진출을 할 때 필요한 금융이나 자금 조달이나 그 이외에 주 정부에서 어떻게 다양한 지원을 해주고 있는지, 법무나 세무와 관련된 여러 조언들이나 파트너나 부지 선정과 관련된 그런 지원도 함께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발표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 연락처 정보를 또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제 연락처를 통해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하랄드 밀로드 독일 무역투자진흥처 디지털 헬스 매니저님의 디지털 헬스 산업의
동향과 현재를 짚어보는 발표의 시간이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제1세션의 주제 발표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1세션에서 나눈 각 주제들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계획과 방안을 위한 패널 토론을 이제 이어가고자 합니다.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에 있어서 성공적인 디지털 기술 도입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한 전략과 그리고 필요한 정책의 구체적인 실현을 위해서 우리가 꼭 생각해 봐야 할 점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세 분의 연사께서 함께해 주시겠고요. 소개를 드리면 앞으로 함께 자리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저 앞에 패널 토론을 위한 좌석이 마련되어 있고요.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제1세션 패널 토론의 좌장은 서울 아산병원과 울산대학교 의과대학의 김영학 교수님께서 맡아주셨고요. 그리고 앞서 발표해 주신 네이버 헬스케어의 나고노 소장님, 그리고 휴레이 파지티브의 최두아 대표님께서 패널로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네, 세 분께서 함께 자리해 주셨고요. 그럼 제1세션의 패널 토론 그 시작을 열겠습니다. 김영학 교수님께서 좌장으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소개 감사합니다. 김영학입니다. 저희가 오늘 네 분의 강의를 들었고요. 디지털 헬스케어가 국내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그리고 해외에서 어떤 사례들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좀 들어보았습니다. 저희가 시차 때문에 그 해외 연사분들은 그 녹화된 강의를 저희가 들었었는데요. 그래서 미리 저희가 질문을 한 가지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선 패널 시작하기 전에 해리스 교수님께 질문 한 가지를 드리고 답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로버스 프로그램 같은 것들은 우선 대규모의 데이터, 양질의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참여하는 개인들 또는 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 입장에서 어떤 방향으로 이런 개인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또 그들에게 여러 가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계신지 그 내용에 대해서 들어보고 싶습니다. And specifically, I want to talk about that within the context of the All of Us program. All of Us 프로그램에 관련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굉장히 포괄적으로 저희들이 많은 사람들을 포함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모집을 할 때부터 그리고 계속 유지를 할 때부터 다양한 인구군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집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지리학적으로뿐만이 아니라 인종적으로 봤을 때도 다양한 사람들을 모집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원칙이 포용적이고 그리고 의미 있는 데이터 취합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처음부터 이러한 원칙으로 진행을 해왔습니다. 어떻게 고무하는지, 참여를 고무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초기부터 고무하는 방식을 썼습니다. 처음부터 각 지역사회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액티브를 많이 했고요. 그리고 또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청취했습니다. 저희들이 초기부터 이 참여자들이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그리고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했습니다. 즉 대표자들을 초빙해서 이그제큐티브 커미티 그리고 운영위원회에 참여를 하게 했고요. 이분들이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주축의 역할을 했고요. 그래서 참여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려 노력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초기 단계부터 예를 들어서 샘플을 기증하고 하는 단계부터 진행을 하는데요. 기증을 할 때마다 저희들이 어떤 경제적인 보상을 지급을 합니다. 근데 이러한 경제적인 보상뿐만이 아니라 어떤 본인이 제공한 것에 대해서 가치를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가치를 참가자들에게 되돌려 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저희들은 그 특정 기관들을 선정을 해서 또한 소수민족들을 대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즉 소수민족을 대변하는 기관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특별히 접근을 해서 참여를 촉구하는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이야기를 좀 들어봤고요. 이제 앞으로 대략 한 15분 정도 남은 시간 동안에는 저희 나건호 소장님 그리고 최두화 대표님과 주로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오늘 말씀하시는 여러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 대개 산업계 그리고 디지털 헬스가 어떤 식으로 확장할지에 대한 그런 산업계 의견들이 많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의 그 의사 그리고 또 병원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이제 여기에 참여하게 되는데 이제 그런 관점에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최두화 대표님께 먼저 한번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디지털 헬스가 산업계에서 이제 시작되는 부분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과연 이것들이 개인의 입장 그리고 여기에 참여하는 전통적인 디지털 헬스를 담당하고 있는 의료기관들 이런 입장에서는 어떤 이득이 있고 특히 개인 입장에서 정말 이게 어떤 이득이 있을까라는 게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례들을 2개 보여주시긴 했지만은 그게 헬스케어 영역이긴 하지만 우리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앱의 영역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어떻게 확장되고 또 적용되는 걸 기대하시는지 한번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이 디지털 헬스의 이제 바람이 되게 거센 상황인데요. 그냥 이제 제가 앞서 보여드린 특히 의료 서비스와의 이제 융합 측면에서도 이제 그렇습니다. 근데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이 그 스타트업에서는 프로덕트 마켓 핏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프로덕트나 서비스가 마켓하고 얼마나 잘 맞느냐, 요거를 찾아내는 것이 관건이다라고 하는데. 그 이제 예시로 이제 열라요라는 서비스를 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열라요를 쓰시는 수십만 명의 이제 부모님들은 이게 혹시 저 의료진과 상담까지 가능하냐 이런 니즈들을 굉장히 많이 주세요. 예, 물론 지금은 한시적으로는 합법이지만 원래는 이제 원격 진료 자체가 불법인 상황이라 그거 자체가 불법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되고 있지는 않으나 그래서 마켓에서는 이러한 니즈들이 발굴이 되고 그러니까 의료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런 니즈를 갖고 있는 확실한 니즈를 갖고 있는 층들이 이제 존재를 하는 것은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에다가 줄 밸류는 분명하다라는 것이고요. 근데 이 이제 서비스를 직접 제공해야 되는 의료기관들의 입장에서는 받을 수 있는 것이 불명확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걸 그냥 건강을 증진시키는 대의적인 이유만으로 이거를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원격 의료에 관련된 규제나 법안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가 될 의료진들에게 어떠한 이득이 돌아가는 구조를 사회적으로 또는 국가적으로 이걸 짜줄 거냐에 대한 부분들이 같이 논의가 선행이 돼야 이런 이 찾아진 시장에 더 좋은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뭐 요 이제 열라요란 서비스 예시만 하나 이제 갖고 말씀을 드리면 요게 결국은 원격 의료, 원격 진료의 수준까지 갈 수 있으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매우 좋을 것이다. 그리고 소비자는 돈을 지불할 의향도 있다. 예, 그렇다고 하면 이 서비스를 리스크를 안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진들에게 지금보다 더 많은 밸류를 줄 수 있는 방안들, 그게 수가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비급여 진료에 대한 뭐 보상이 될 수도 있고 이러한 형태로 그건 먼저 잘 정리가 돼야 그래야 이런 서비스가 장기적으로 서스테이너블하게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필요성은 누구나 여러 방향에서 인정이 되긴 하지만 아직까지 여러 우려들 그리고 이슈들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 설명을 좀 해주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제 같은 맥락에서 한번 그 소장님부터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라인은 이미 이제 일본에서 꽤 그동안에 이런 영역에서 사업을 해왔다고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사례가 기업 자체로는 많이 가지고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한국적인 이런 환경에서 어떤 전략으로 이 부분을 바라보시는지 한번 잠깐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우리 의료가 사실은 뭐 K 바이오, K 메디슨 그래서 세계 정말 뭐 모범이 되는 지금 의료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최두화 대표님께서도 말씀 주셨듯이 이 본질적으로는 이게 그 행위별 수가제, 그러니까 fee for service라는 제도에 이제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 병원을 많이 오고 약을 많이 처방하고
또 우리 김영학 박사님 하시듯이 어떤 행위를 많이 하셔야 이게 보상을 받는 체계입니다. 근데 이제 그 미국에 요번에 아까 다녀왔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정말 놀랐던 게 이제 그런 행위별 수까지 안에서도 이 데이터를 분석하고 데이터를 모을 수 있게 되면서 여러 가지 창의적인 모델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행위별 수까지로 묶여 있지만 그 중에 일부를 그 미국의 HMO라 그래서 이 보험 주체를 아예 개별적으로 띄어내서 이 의료비를 낮추면 이제 인센티브를 받게 되는 그런 우리로 친다면 이제 질 관리 수가에 해당할 텐데요. 예, 그런 모델들이 아마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뭐 라인헬스 케어 뭐 말씀 주셨는데 이 일본에서 원격 진료가 우리보다 먼저 합법화되긴 했지만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라인의 그 여러 경영진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그 이유가 본질적으로 이 게이트키퍼 역할을 하는 의료진들이 원격 진료를 했을 때 보상이 더 많지 않으면 움직이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본의 그 수가 보상 체계가 실제로 대면 진료하는 것보다 유리하지 않고요. 그렇다면은 이제 뭐 그런 틀을 흔들 수 없다면 뭐 저희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또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그 뭐 배구 선수를 예를 들었는데요. 코치가 꼭 코치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뭐 플레잉 코치도 있고요. 심지어는 뭐 인터넷에서 뭐 코멘트를 해주는 사람도 될 수도 있고 이게 다양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강이라는 산업을 바라봤을 때 아까 독일 사례를 봤을 때 뭐 7,300만 국민에서 11%의 GNP, 10%의 그 인원이 헬스케어에 종사한다는 걸 봤을 때 우리 뭐 서울시를 예를 들면 뭐 1,000만 인구에 뭐 100만 명이 헬스케어에 근무할 수 있다. 뭐 GNP의 어느 정도가 뭐 헬스케어라고 쳤을 때는 뭐 다양한 모델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앉아 있는 이 서울 바이오 허브가 바로 그런 좋은 뭐 위치가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그 새로운 테크놀로지에 기반한 다양한 새로운 모델들이 이제 시도되고 뭐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도 얼마든지 많이 지금 옆에 계신 뭐그 최도하 대표님이 하시는 그런 사업이라시든지 여러 가지 방향으로 좀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소장님 마이크 잡으신 김에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청중에서 저희가 질문 하나 받았습니다. 디지털 메디슨이라는 내용인데요. 아직 그 보편적으로 자리 잡은 단계는 당연히 아니고 그래서 우리 개인 입장에서 좀 혼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약 처방 같이 하루에 2번씩 처방을 받아야 되나? 그리고 이것도 약국에서 처방을 누가 하나? 또 이런 그 부작용이 생기면 어떡하나? 이런 문제가 얼핏 그 생각해봐도 생기는데요. 아까 그 우리 정신질환 그리고 인지장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활용 예시를 보여주셨는데 디지털 메디슨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이게 좀 그림이 막연한데 이게 뭐 이런 식의 그런 어떤 레귤레이션을 받아야 되나? 또 이것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은 건강보험 적용이 될까? 이런 질문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아주 좋은 지적이신데요. 그 두 가지를 지금 뭐 건드려 주셨습니다. 하나는 의료의 안정성 부분과 하나는 이제 보상에 대한 부분인데요. 안정성 부분이 이번에 아주 그 혁명적인 일이 하나 또 일어났죠. 그 코로나 mRNA 백신이 사실 일상 이상만 하고 지금 바로 들어올 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얘기는 이제 예전 같으면은 뭐 다양한 인종과 다양한 나이를 다 테스트한 다음에 이제 미국 FDA 공인을 받는 그런 절차였다면 긴급 상황에서는 이제 풀어서 하는 이제 트랙이 열렸습니다. 그러면서 임상 실험에 대한 이제 새로운 그 뷰포인트들이 많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근데 이 신약들의 개발들이 워낙 지금 고가기 때문에 아까 디지털 메디슨이라고 표현되는 그런 것들도 뭐 기본적으로는 이제 게이트키퍼인 식약처나 FDA나 그거를 그 생략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만약에 뭐 지금 해본다면 아주 창의적인 부분에서 뭐 한정되는 수가를 준다든지요. 뭐 지금 약이 허가가 되면은 그동안 개발 비용이 보상이 돼서 약값이 되게 비싼데 그렇다면 뭐 임상 실험에 참여하는 사람의 비용을 좀 낮추면서 뭐 개발과 좀 묶어서 개발을 좀 촉진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나중에 이제 보상되는 그런 비용을 조금 낮춘다든지 그런 뭐 다양한 이제 모델을 개선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이제 국민의 안정성을 뭐 담보로 하는 그런 어떤 시도는 아마 용납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비용 관련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다른 그 창의적인 모델이 이번에 코로나 백신을 계기로 아마 시도되지 않을까. 또 그런 것들이 뭐 아주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면은 뭐 임상 실험이라는 것을 아마 많이들 이제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옛날에 해왔습니다. 뭐 큰 병원에 임상 실험 하시겠습니까? 동의하고 피 검사하고 약을 받았다면 지금 미국에서 시도되고 있는 뭐 시도들은 뭐 일단 동의는 해요. 그러나 이제 검사는 동네에 있는 병원 가서 하고요. 약도 택배로 받습니다. 임상 실험이니까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고 건강보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보니 그렇게 하니까 이제 이 관리 코스트가 훨씬 더 줄어드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뭐 다양한 모델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가 이제 그런 데서 우리 서울시가 발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면 이 바이오 허브가 이제 오늘 오후 또 내일까지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유사한 논의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상당히 좋은 그런 뭐 시범 사례가 이루어지는 그런 장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두아 대표님께는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서울 바이오 포럼인데요. 결국 이제 의료는 그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어떻게든 연관될 수밖에 없고 이제 그러면 사실은 이 지역 사회라는 부분이 여전히 중요할 것 같은데 아무리 디지털 시대라도 지금 이런 건강관리 서비스를 운영해 보시는 입장에서 이제 그런 지역 사회, 사실 지역 사회라고 하기에는 서울이 굉장히 큽니다만은 어쨌든 지역을 기반으로 한 커뮤니티와 또 디지털 헬스를 어떤 식으로 접목시킬 수 있을지 한번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라는 게 굉장히 잘 쓰여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만드는 게 끝이 아니고 잘 쓰여야 되기 때문에 이 서비스를 정말 강하게 원하는 층이 누구냐 이걸 먼저 발굴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어린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은 엄청나게 니즈가 강해요. 이러한 서비스들에 대해서. 그런데 이러한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가 그쪽을 타겟팅해가지고 잘 커져 있는 서비스가 아직은 존재하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어린이의 건강을 잘 관리해 줄 수 있는 서비스가 서울시와 좋게 잘 런칭이 된다고 하면 아마 굉장히 많은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요새 이제 저출산 이런 게 굉장히 이슈인데 이러한 여성분들 특히 이제 임신부 그리고 출산 후의 관리 이런 쪽도 사실은 좋은 서비스가 그렇게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성들의 건강을 잘 관리해 줄 수 있는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가 들어간다고 하면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고 되게 잘 쓰실 거고 그리고 그거에 따른 효과성도 굉장히 커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요. 이렇게 이제 그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강한 니즈를 갖고 있는 헬스케어 니즈를 갖고 있는 층을 뽑아내고 그들에게 이제 서비스를 잘 디자인해서 준다라고 하면 이게 굉장히 서울시의 어떤 시민들의 행복이나 건강을 증진하는 데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되어서 오늘 패널 토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두 분 강의 그리고 패널에서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서울 인터내셔널 바이오메디컬 컨퍼런스 2021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